아까 공부했던 거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위치를 파악해보자. 우리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을 공부하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 이거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걸 주된 게 그러면 재판하는 관할 법원, 소송 요건의 하나로 재판을 어디서 하게 되냐, 관할 법원 얘기했죠. 그래서 1심 재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내지는 행정법원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고, 그리고 3심제로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소송 당사자 얘기를 하고 있었어. 소송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당사자라는 이 타이틀 하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그 다음에 피고. 이거 나오고, 원고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원고 적격.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인정되는 자는 뭐 사람, 자연인, 법인 아닌 단체도 다 될 수 있고,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나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고 적격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한 게 소외 이익, 그죠? 뭐 협의의 소외 이익이라고도 하고 소외 이익이라고도, 넓게는 이걸 다 합쳐서 소외 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넓게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자체에 뭘 의미하는지 그냥 그 지문 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두 가지 판결을 보면 뭐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의 의미도 되고, 어떤 때는 소외이익이 있다 없다 이런 의미도 되니까, 결국 법률상 이익 내지 뭐 소외이익이 있다 없다, 뭐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맨날 그런 판결문이거든. 그러니까 다 요것 중에 뭐를 내는 거야. 이거를 헷갈리게 내지는 않아. 그냥 다 혼합해서 내고 막 그래. 근데 다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거는 아까 소외이익이 뭐냐 이런 거 개념 안 물어봐. 시험에서 소외이익이 뭐냐 안 물어보냐고, 소외이익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건 다 안다고 전제하고, 다 다음 중 소외이익이 인정된 사례를 뭐냐, 또는 판례가 소외이익을 부정한 거 골라라, 또는 판례의 태도, 소외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 틀리게 설명한 거 골라라. 다 판결문 내는 거야. 그건 다 뭐냐면 뭐뭐뭐뭐 사건, 이게 특징적인 제목, 요 사건 결론은 뭐야, 소외이익이 있다라고 했다 없다라고 했다, 그거만 연결하면 돼. 중간은 별 필요가 없어. 항상 판례 공부는 사건 제목과 결론 요거를 잘 매치시키는 그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어서 우리 444쪽에 보면 뭐 있어? 네? 판례 알아보기, 소외이익이 인정된 사례 모음 이렇게 쭉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를 내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번. 자, 1번 시험 잘 냅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받은 자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자기 퇴학시킨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당연히 학교 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으니까 뭐해? 너 그 고등학교 졸업 자격 다 인정된 거고, 수능볼 자격 다 인정됐으니 이거 뭐 퇴학 처분 뭐 취소하는 게 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나 법원은 이게 그러니까 검정고시하고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의 어떤 신분, 이게 지위가 좀 다를 수 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소외이익을 인정해서 거기 써놨죠, 내용이. 그렇지? 단지 고등학교 정규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 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의 의미밖에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고등학교 졸업생이 되니까 졸업생으로서 무슨 그 동문회 뭐 이런 데도 가입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졸 검정고시하고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하면서 소외이익을 인정. 퇴학 처분 받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에도 퇴학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서울대학교 입학 신청했다가 불합격 받았대.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중에 입학 시기, 보통 입학 시기가 3월이잖아.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입학 시기가 지났대.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야, 내가 서울대 입학하는 거 언제 입학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입학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올해 입학 시기 놓쳤어? 그럼 다음 연도 입학할 수 있으면 되잖아. 다만
이게 위법하게 불합격 처분해서 내가 1년 늦게 입학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서 배상받고 어쨌든 입학하는 게 중요하지. 응? 입학식이 놓쳤다고 위법한 입학 거부 불합격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2번 이건 쉬우니까. 자, 그래서 1번이 중요해. 2번은 잘 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어. 무슨 단어 보이지? 가중적 제재 처분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 그런데 3번에 보면 첫째 끝에 이건 안 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마 여기서 영업정지 처분했나 봐. 근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지나서 뭔가 업무정지 명령 취소해달라, 그지? 이건 이미 기간 지난 다음에 청구하는 거. 근데 지났으나 그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이 전제가 되어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건 시험 나온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 가냐. 4번은 아까 했지? 파면 처분 공무원 받았는데, 판결 나오기 전에 당연 퇴직됐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 원상 회복은 승소해도 안 되지만, 퇴직금 받을 이익은 남아있고, 뭐 월급이나 이런 건 받을 수 있으니까 부수적 이익이 있다. 같은 유형이 4번 4-1 같은 거고, 그치. 그 다음에, 5번도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공무원이 파면 처분 받고 난 후 일반 사면이 있었대. 일반 사면은 과거 일을 없었던 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장래향에서 자녀 형기 면제해주거나, 뭐 형벌 선고받았던 기록을 전과 기록을 없애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파면 처분 없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파면 처분을 받고 난 후 대통령에 의해서 일반 사면이 있었더라도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있다. 있다라고. 그 다음에 6번. 6번 주의해보자.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을 했대요. 입영을 군대에 들어간 상태에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근데 병무청장은 뭐라 그럴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내려졌고 일단 네가 그에 따라서 이 군대를 들어갔잖냐. 입영을 했으니 이미 입영 처분의 목적은 달성됐다. 이제 와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이런 식의 논리야.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입영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한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하는데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까지 입영해라 지정이 정해져 있어도 입영을 하지 말고 소송으로 싸우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입영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공정 취소 사유 있다면 공정력 때문에 효력이 유지되는 거니까 입영 안 하면 잡혀가요. 잡혀가서 재판받아 처벌돼요. 그럼 어떻게 해? 도망다니면서 소송해? 그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입영을 했더라도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취소 소송하는 거지. 소송하는데 생각해보자. 군복무 마치기 전에 입영 처분 취소한다고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바로 군대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억울하게 군복무 생활했던 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아야 되고. 그치? 근데 소송하던 중에 어떻게 됐을까? 군복무가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어진 거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만 남게 되지. 그렇지? 응. 자, 어쨌든 말은 그거야. 현역병 입영 처분 받고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더라도 아직 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이상은 취소하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근데 뭐하고 아까 비교가 되지? 현역병 입영 처분 받고 아까 반대 결론. 어떤 애는 자진 입대를 했잖아. 그때는 입영 처분 취소하고 소송할 이익은 없고 얘는 자진 입대가 아니야. 이거 입영 처분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한데도 일단은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고 소송을 하는 거야. 그치? 이익이 있다. 이 현역병 입영 처분 이거 말고도 이거 내가 얘기할 때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가수 싸이야. 싸이가 원래는 현역병으로
그 군복무를 한 게 아니고 그 특례 보충력으로 근무를 했어. 그래갖고 자기 자기 큰아버지래나 뭐 어디 회사에 근무하고 좀 길어. 한 군복무 기간보다는 길 거야. 한 3년 정도 될 거야. 이렇게 근무를 하고 다 이제 근무를 마친 거로 군복무를 마친 거로 다 이제 법적으로는 처리가 된 상태인데 뭐 연예인들 병역 비리 문제가 막 터져갖고 다 조사 들어간 거야. 예전에 막 것까지. 그러다가 걸렸어요. 싸이가. 그래서 왜냐면 싸이가 근무했다고 돼 있는데, 응? 근데 그날 어디 가서 공연한 거야. 이건 뭐 빼박이지 뭐. 응? 실제 근무를 안 한 거 거짓으로 다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그 군 제대한 거 인정 안 해줘. 응? 그래갖고 다시 현역병 입영처분. 그리고 싸이가 소송 내서 싸웠어요. 입영 안 하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하고 그다음에 법원에다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했어. 그래서 1심 법원이 이제 먼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서 군 입대하는 건 일단 멈춰놓고 그 다음에 재판을 했어. 근데 싸이가 졌어. 패소. 그런데 다시 항소.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 또 청구. 그리고 또 집행정지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안 받아줬어.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 입대를 해야지. 실제로 입영을 한 상태에서 소송은 계속 진행 중. 응? 근데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졌어. 사이가. 근데 그 다음에는 대법원까지 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포기한 것 같아. 그냥 고등법원 판결 받고 군복무 상당 기간 진행됐어. 그래서 아마 그냥 마음 고쳐먹고 또 군대 들어가서도 열심히 했나 봐. 그냥 하면서. 그래서 제대를 마친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싸이가 그 옛날에 뭐 기사를 보니까 그 또 이 군에 대한 어떤 미안함 뭐 이런 게 있는지, 응? 걔는 그 군 위문 행사 이런 걸 열심히 다니고 거의 무료 공원을 많이 다니고 그래갖고 국방부 장관한테 표창도 받고 그랬더라고. 그때 무슨 기사를 보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있지? 7번. 자, 우리 세금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압류 처분이 행해졌고 그 재산 압류했다고 제 법원의 등기부에다가 압류 등기까지 다 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 처분 취소해달라고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응? 자, 뭐 하여튼 여기서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고 뭐 출제자 마음이야. 주로 나오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또 한 번도 안 나왔던 걸 갑자기 내기도 하고 이래 지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봐야 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 먼저 골라보고 그 다음에 8번은 혹시 혼자 읽어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내가 설명을 할게. 자, 일단 영업정지 처분,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 1개월 이렇게 내렸어. 근데 상대방 뭐 했다?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뭐 했어? 법원에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응? 그러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이 멈춰있는 상태지. 그런 상태에서 소송은 진행이 계속되고 그동안에 원래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은 현실적으로 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정지돼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영업정지 조치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 정지된 상태에서 취소해달라고 계속 재판을 치르기 있는 거지. 정지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첫째 줄에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줘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을 동안에 뭐가 됐대? 시간은 흘러갔어. 현실적인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래서 원래 한 달 영업정지 내렸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갔지만 그건 현실적인 시간이 흐른 것뿐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정지시켜놓고 소송을 계속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도 공부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이주대책 나오니까 어디서 공부했던 거 생각나지? 저기 손실보상, 그지? 공익사업 하느라고 이주대상자들에서 이주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주대책 업무가 다 종결되고
그 공익 사업을 다 완료하여 더 이상 공익 사업 지역 내에 분양할 이주 대책용 택지가 없는 경우에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거부한 처분, 취소할 구할 이익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를 받으면 그 사업지구내 분양받을 택지가 없어서 그 택지를 분양을 못 받더라도 돈으로 현금으로 그만큼 상당 금액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제될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10번.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난 후 그 공장이 철거가 된 경우에도 등록 취소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이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괄호 속에 있죠. 만약에 이 공장이 대도시 안에 있었던 공장이었는데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데 세제 혜택 받는다. 그러면 결국 이 공장 등록을 취소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다른 데로 대도시 아닌 데로 가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고, 반대로 이게 공장 등록이 취소된 자라면 그런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공장 등록 취소가 위법이라는 걸 확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1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11번은 내가 이렇게 나란히 위치시킨 이유가 있어, 판례를. 이게 여기 보면 9번 판례는 이주대책 업무가 종결되고 사업도 다 완료됐다는 말이 나왔잖아. 그지? 또 10번도 보면 시설물, 공장이 다 철거됐다는 말이 나왔고, 11번도 보면 사업, 공사 등이 다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그렇더라도 결국 무슨 행정처분을 취소 이런 거 받으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구제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제될 여지가 또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취소를 받게 되면 그런 분양을 그 택지를 분양 못 받거나 뭔가 이거는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 현금으로 구제를 받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취소 판결을 통해서 구제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한 사례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15번, 15번으로 가면 거기 셋째 줄, 학교 이사로 취임한 게 이제 승인 받았다가 이사로 근무를 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이 자기들이 취소되고 난 자기들 취임 승인 취소 처분하고 또 임시 이사 선임한 결정, 행정기관이 이 사람들 비리 이사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취임 승인을 취소나 철회를 하고 학교를 정상화시켜서 관선이사, 그러니까 임시이사를 선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식 이사들이 원래 쫓겨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자기들을 쫓아낸 조치, 그리고 자기들 대신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조치 취소하라고 소송할 거. 그런 당초에 정식 이사가 자기들 취임 승인을 취소한 조치와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하여튼 무슨 이사 얘기 나오면 이거 판례가 여기 하나거든. 말이 복잡해져. 막 비슷비슷한 말이 막 중복해서 이사 얘기 나오면 소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 18번은 어디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 할 때 거기서 했었어. 그죠? 그래서 그 사업의 양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기관이 수리하는 처분은 수리의 대상인 신고행위가 적법 유효한 신고일 거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의 양수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자기네들의 사업 양수 계약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무효라고 확인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고 곧바로 왜 자기네들의
이 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양도 계약이 무효임에도 사업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걸 이유로 해서 무효인 계약인데 이걸 이제 사업 지휘승계 신고한 걸 수리해준 조치 무효다라고 확인해달라고 곧바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고해서 공부했어. 사업 양도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으로 자기들의 양도 양수 계약 행위 무효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막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왜 이 지휘승계 신고는 무효인 계약에 의한 거라 그걸 수리해 주는 건 역시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수리해 준 거 무효다. 수리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내려고 곧바로 무효 확인 소송으로 싸울 수 있대. 이것도 잘 나오고 여기저기 잘 쓰이고 그 다음에 19번 19번 잘 나옵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취소 소송 계속 중.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지방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이 뭔가 하여튼 뭘 위반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제명 결정을 내린 거야. 일단 제명당했어. 의원직 상실했어. 그치? 근데 제명당한 지방의원 소송을 했어. 그래서 소송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나왔는데 소송 도중에 임기가 만료됐대. 그러면 승소 판결 받아내도 지방의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승소 판결 받으면 부수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이게 뭐야? 매달 월정수당이라고 받아요. 지방의원 월정수당. 그래서 적어도 승소 판결 받으면 제명 처분 있었던 때부터 임기 만료될 때까지 그 사이에 못 받았던 월정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 그지? 자, 이 월정수당 얘기 나오니까 엊그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저기 어디더라? 창원시 의원인가? 창원인가? 그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막 약간의 막말했다고 한 여자 시의원이 있어. 창원시인가? 창원일 거야. 그 시의원.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명 결정은 안 내렸더라고. 원래 막 제명시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시의원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막 이래가지고 제명시키라는데 그게 국민의힘 소속이거든. 근데 거기가 또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또 다수니까 그래서 제명까지는 안 시키고 30일 출석 정지인가? 그 징계 종류 중에 이렇게 있어요. 30일 출석 정지가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도가 있어. 근데 30일 출석 정지가 아무런 의미도 없대. 징계라고는 했지만 자 뭐냐? 그 제명 30일 출석 정지 제명 결정이 정지 결정이 나온 때로부터 30일 지날 때까지 지방의회에 아무런 회의도 없대. 이미 정기 다 끝나고 이제 뭐 2월이나 들어가거나 뭐 해야 3월이나 돼야 뭔가 새로 또 뭘 회의를 하고 뭐 일을 하나 봐. 그 사이에는 아무 회의 일정이 잡힌 것도 없대. 그리고 어차피 제명 안 받았어도 뭐 지방의회 출석하고 하는 거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야. 지장이 없는 거야. 응? 그리고 거기는 또 이렇게 출석 정지 받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30일간 일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월정수당, 소위 월급이라고 해. 월정수당은 전액 다 나온대. 그럼 그게 무슨 징계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막 기사로 비판했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지방의회마다 이제 그 뭐 조례나 규칙으로 이걸 정하기 나름인데 거기는 또 그냥 다 지급하는 걸로 해놨대. 징계를 받아도. 응? 근데 이제 지방의회별로 어디는 이제 징계를 받고 뭐 이렇게 뭐 출석적 이런 거 받으면 뭐 감액을 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항을 뒀는데 안 둔 데가 또 거기래. 그래서 우리 어디더라 저 국민권익위원회인가 뭐 이런데 이게 그런 게 이제 진정이 들어가나 봐. 그래갖고 거기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다 법 개정해라, 조례 고쳐라 막 시정 권고가 내려왔는데도 거기는 안 고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 기사가 그제도 보였어. 자, 결국 19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0번도 21번도 이치는 똑같아. KBS 사장 해임시킨 거 취소달로 소송하던 중에
임기가 만료됐다. 그래도 뭐야? 승소 판결 받아내면 적어도 해임 처분이 내렸을 때부터 임기 만료될 때까지 그 사이에 못 받았던 월급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익이 있다. 회복되는 그런 똑같은 이치고, 다 쉽다. 그 다음에 뭐또 있을까? 그 다음에 23번 볼까요? 23번. 23번을 보면 건축허가 취소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을 완공한 후에도 건축허가 취소시킨 조치 위법이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당연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점부터 보면 건축허가 받았어. 내가 그 건물을 다 그치. 건물을 줬는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취소시켰대. 허가 내준 걸. 근데 건물이 다 완공됐지만 허가가 원래 받았던 허가가 취소돼 버렸기 때문에 내 건물은 어떤 상태야? 불법인 건물 상태로 남아 있잖아. 그럼 건물 소유자는 자기 건축허가 받았던 거, 내줬던 거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자기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 됩니다. 위법 건물이면 이게 등기도 안 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23번 그런 거. 그 다음에 소해이익 부정한 사례. 뭐 1번은 밑줄 쳐놓겠지만 뭐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허가 기간 정해주고 허가를 했는데 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 뭐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 응? 넘어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보자. 3번은 여러분 대집행에서 공부했지? 뭐가 중요해? 실행이 완료돼 버렸대. 그럼 뭐 건물 철거 같은 거 다 끝나버린 뒤에 그에 앞서 행해진 대집행 계획 이런 거 다 취소해달라고 또 무효 확인받을 이익은 없다. 뭐만 남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지. 자, 이건 이미 했던 거. 그 다음에 6번 아까 했고 6번 했고 그 다음에 7번부터 그 7-3까지 다 같은 이치지? 자, 7번 보니까 어떤 사람 예전에 사법고시 제도 있을 때 사법고시 시험에 1차 시험 객관식으로 보는 1차 시험이 있어. 1차 시험 떨어진 거야. 근데 아슬아슬하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 이 한 문제 출제 오류가 있다. 이거 복수 정답이 있는 문제다. 응? 그러면서 이거 자기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낸 거야. 응? 근데 재판 진행 중에 어떻게 됐어? 다음 연도 시험 날짜가 왔어. 그래서 이 사람 응시해서 합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전에 불합격 처분을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취소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이미 그러니까 위법한 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사정이다. 사정이 위법하게 사정 변경으로 상대방의 불이익이 다 해소가 돼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고 자기가 위법한 불합격 처분 때문에 사법고시 1년에 한 번 보는데 그지? 1년 동안 또 수험생활 하느라고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많이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받아야 되겠지. 한 얼마 줄까? 한 1,000만 원 주나? 그 정도 할 거야. 옛날에 한 20년 전에 500만 원인가 줬어. 지금 한 1,000만 원 줄 것 같아. 1년 수험 고통에 받았다고. 자, 요거 마찬가지로 사법고시도 그렇고 뭐 7-3 보면 치과 의사 시험도 똑같아요. 불합격 처분 받은 후 소송 중에 다음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공부하시다. 자, 9번은 직위해제 처분이 있구나. 직위해제가 뭔지는 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치? 자,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있고 난 후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또 내렸대. 그러면 요 말 속에 앞서 행했던 직위해제 처분은 없어진 거가 된 거야. 새로운 사유를 내서서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을 다시 내린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없애버린 거다. 소멸시킨 거다. 근데 상대방은 앞에 직위해제 처분 갖고 이제 더 이상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없다. 싸우려면 새로운 직위해제 처분을 대상으로 싸울 일이지. 응? 그 얘기죠? 응? 그래서 9번. 그 다음에
11번 아까 자진 입대한 거 나오죠? 11번. 그 다음에 12번도 보자. 12번은 12번도 아까 했지? 응? 이미 복무기간 다 만료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13번도 아까 했더고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재밌는 판결 중에 하나다. 자, 우리가 상등병이라 하는데 보통 상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짝대기 새 상병. 그 다음에 이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을 시켜서 보통 제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으로 군복무 보통 하면 제대할 때 병장 달고 제대한단 말이에요. 병장으로. 근데 이 사람 병장으로 진급시켜서 제대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상병에서 계속 병장으로 진급 안 시킨 채 상병으로 제대를 시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올 때는 몰랐을 것 같아. 응? 왜냐면 빨리 뭐 제대하는 거에만 좋아서 그냥 나왔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도 보고 다 뭐야 다 병장인데 자기만 상병이야 계급이. 응? 이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사람은 뭔가 군대 생활하다가 문제가 있었고 상병으로 제대시켰나 보다. 별로 이렇게 명예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뒤늦게 제대하고 나서 왜 자기를 병장으로 진급시켜서 제대 조치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병장으로 진급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이다. 그 소송을 냈죠. 그래서 진급시키지 않은 채소 예비역 편입 처분했다는 게 제대시킨 거죠. 이거 진급시키지 않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이유로 예비역 편입 처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대시킨 조치 취소하러 소송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사람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 자, 지금 상병으로 있다가 전역 제대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쯤 와가지고 자기 전역시킨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어. 위법이라고. 진급 안 시킨 제대시킨 조치 위법.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전역시킨 조치 어떻게 돼? 위법이었다. 없었던 일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신분이 지금 제대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원래의 상병인 군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규정상 반드시 병장으로 진급시켜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건 재량으로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소 판결을 얻는다 해도 반드시 병장 진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 승소 판결로서 병장 상병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될 뿐이고, 이런 거에 비추어서 소송할 이익은 없다. 이것도 잘 나오는 편 14번.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자, 18번이지. 18번도 중요하다. 자, 18번을 보면 소음, 진동,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나왔다가 행정위원회에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취소했대. 그지? 취소가 되고 난 후 그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난 다음이라면 그 설치허가 취소한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이게 위법이라면 손해배상만도밖에 안 남는다. 요것도 시험에 쓰였고요. 잘 쓰이고. 그 다음에 19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21번은 아까 한 거 생각해보자. 거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지? 두 번째 줄에 과징금 감면 처분 나오지?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저기서 배웠었어. 앞에 1권 끝쪽 부분에서 뭐였더라? 저기 가행정행위라는 거 배웠지? 일단 먼저 뭔가
정확히 다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확인하고 따져와서 최종 조치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앞선 잠정적인 조치는 임시적으로만 효력을 갖다가 최종 조치가 있게 되면 그게 흡수돼서 소멸되는 거야. 이 논리가 거기에 적용된 거야. 그래서 21번에 보면 맨 첫째 줄에 선행처분 있고로 처음에 과징금부가 처분한 건 이게 이제 임시적 조치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자진신고한 자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면처분했잖아. 그럼 이 감면처분인 후행처분이 최종 처분인 거고 앞선 그 선행처분은 임시적 조치로서 후행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흡수돼서 소멸해버렸으니까 소멸해버린 걸 갖고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소이익이 없다는 거야. 응? 예전에 배웠던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시험에 쓰이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왜 이걸 이제 판례를 찾아서 썼냐면 지금도 있는 홍준표 도지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옛날에 도지사. 지금 홍준표 정치인 홍준표 씨가 어디로 와 있어? 대구시장 하고 있죠. 응? 근데 예전에 경상남도 도지사를 했어.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 하면서 뭐 했어? 그 경상남도 진주에 진주의료원이라고 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어. 응? 그 진주의료원을 폐지하는 조치를 했어요. 도지사가. 응? 그래갖고 또 그 반대하는 시민단체 뭐 사람들이 그 소송을 냈는데 이게 벌써 절차가 막 도지사가 폐지하는 결정 내리고 도의회가 하여튼 그 폐지를 정당화하는 조례도 만들고 등등 거기 읽어보면 폐업하는 결정을 내리고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막 지방에서 조례로 정해놓고 등등 일련의 조치가 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취소 판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액이 없다고 한 사례.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이 있는 거로 받느냐 없는 거로 받느냐.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맨날 그거 물어. 응?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소송의 당사자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소의 이익 본 거고 이제 피고에 대해서 보는데 피고도 잘해둬야 돼요.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 아주 간단했어.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 누가 된다 해가지고 하나만 그냥 법조문 하나만 공부했죠. 누가 된다고 하냐면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소송도 피고가 되는 건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분행정청과 관련해서 여러 또 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규정 피고 보면 두 번째 줄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소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특별히 행정청을 필요로 하도록 있다. 그래서 A번 어떻게 돼 있어? A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가 피고가 된다고? 처분을 한 행정청. 소송 대상인 처분하는 행정청. 처분청. 자, 행정청이라는 거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자기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표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기관을, 그러니까 결정권과 표시 권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보통. 거기서 판례 읽어보면 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행정청은 셋째 줄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며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여기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무슨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내부 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이거는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 인천 시민들한테 뭔가 영업 좀 시키고 뭔가 세금을 부과하고 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인천시장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인천시장 2장 찍어서. 근데 그 밑에서 일은 다
안을 만들고 뭐 하는 건 다 밑에서 국장, 과장,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 다 해서 최종 시장이 결재를 받아 시장이 직인 찍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때 행정청은 인천시장인 거야. 근데 사실 시장은 보고받고 그냥 사인 결재만 해준 거고, 응? 실질적인 내용은 밑에서 다 만들어냈어. 국장이, 과장이 다 만들어냈어. 그러면 국장이 실질적인 내용을 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결정을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다 보고받고 최종 자기 이름으로 국민에게 내보낸 시장이 피고가 돼야 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꼭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합의제 행정청. 네, 합의제 행정. 우리 이미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토지수용위원회 있지. 그지? 무슨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청이야. 응? 자, 위원회에서 하면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되냐? 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되냐?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되냐? 이게 논란이 돼요. 응? 근데 원칙과 예외 둘을 공부해야 돼. 자, 무슨 위원회인 위원회가 처분했다. 피고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 위원회 그 자체를 피고로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보상 공부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하는 재결했다. 응? 그러면 이거 위법이라고 소송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됩니다. 응? 그런데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또 그에 따라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중요한 예가 셋째 줄.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응?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은 누구를 피고로 하도록 따로 규정이 있어?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은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따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응? 꼭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러면 그 판례가 하나 맨 위에 있는데 그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용인데 판례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라고 나와. 그럼 누굴 피고로 해야 되는 거야?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뭔가를 처분을 했대. 그치? 그러면 위원회를 피고로 해야지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한 건 잘못된 거다. 이런 거죠. 응? 원칙론이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가 한 거, 첫째 줄. 지방의회에서 아까 말한 지방의회 의원 징계 결정을 내렸다든지, 응? 또는 의장 불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든지, 응? 그러면 불신임당한 의장이나 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 여기서 잘라 하나. 자, 지방의회가 행한 의원 징계, 의장 불신임 이거 소송하려면 피고는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조례라는 법도 예외적으로 우리가 두밀분교 폐지조례 생각나지? 그래서 조례라는 이 법 자체를 따로 집행하지 않아도 집행할 필요도 없이 그 조례에 정해진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특정한 국민들의 권리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조례라면 이건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다. 그 처분과 똑같이 취급해. 그러면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는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다? 조례를 최종 국민에게 공포하는 조례 공포 권한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해야 돼. 만약에 교육에 관한 조례라면 교육감을 피고로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자,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아니면 교육감이 피고다. 지방의회도 아닙니다. 의장도 아니고, 응? 여기 3번 둘로 쪼개서 꼭 공부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위임. 권한이 위탁이란 건 뭐 안 해도 되고, 가능하면 좁혀서 이제 외우는 게 좋으니까.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누구를 피고로 한다? 응? 수임청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응?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2번 판례를 보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어제 성업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공매 처분을 했다면 그 공매 처분이 위법이다 해가지고 취소다라고 수긍할 때 피고는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이게 위임받은 자 행정청이 되는 거죠. 수임청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들어가면 권한 대리 나와요. 위임이 아니고 대리. 권한을 대리. 여기서 키워드는 대리한 경우. 대리한 경우는 원칙은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해야 돼. 단 대리기관이 자기가 누구의 권한을 대리한다고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 자기 이름으로만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국민이 이게 누구의 권한인지 그 속사정은 모르지 않느냐. 그 문서에 지 권한처럼 지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 자기 명의로 대리기관이 했다면 명의자인 대리기관을 피고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살짝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그 위임은 권한을 위임한다. 위임은 이게 상급기관의 권한, 하급기관의 권한. 그런데 자, 상급기관이 상급기관 A, 하급기관 B. 그럼 상급기관이 자기 권한 중에 이거를 야 이거 네가 이 권한을 행사해라 하고 권한을 이전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전. 다만 완전히 넘겨줬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넘겨줘. 넘겨주니까 이제 이 위임관청은 자기가 이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아요. 다만 감독을 해요. 그래서 이 권한을 B가 이전을 받아서 자기 권한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물론 A는 위임한 기관은 다시 내라 하고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자기의 의사로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하급기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서 네 권한으로 이제 행사해라 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권한을 이전해 준 거야. 그러면 이 권한은 이제 말하자면 그림을 표현하면 B의 권한처럼 된 겁니다. 따라서 B가 원래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 상대방 국민에게 이 법 집행을 하면 뭐 이렇게 내용 쓰고 여기다가 누구 이름 단다? 수임청 B 이름만 쓰고 도장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수임청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면 상대방 국민 이거 위법하다. 상대방 국민이 이거 위법이라고 소송하려면 수임청을 피고로 소송하는 거예요. B를 상대로. 근데 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리는 이게 똑같이 그리죠. 권한을 대리한다는 건 이게 상급기관, 하급기관. 그러면 A, B. 근데 이 대리는 상급기관이 자기 권한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어. 이거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야 이거 저 국민들한테 이 처리하는 것만 네가 대신 처리해라. 근데 내보낼 때는 내 대신에 처리한다는 걸 밝히고 처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권한을 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실제 행동만 네가 이 업무 처리해라. 응? 그러면 이 대리하는 이때 부르는 용어가 얘를 대리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대리기관이 이 업무를 처리하면 이 업무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이 A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치 A가 직접 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응? 여기서는 B가 이 권한을 행사하면 B가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돼서 B가 책임도 지고 다 하는 거예요. 다만 A는 얘한테 권한을 이전해주고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 지휘감독 못해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충당할 수는 있어도 이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B가 지는 거예요. 수임청이. 근데 대리는 그게 아니라 대리기관을 당연히 대리기관 지휘감독하죠. 제대로 한으로 하면서 대리기관이 잘못하면 피대리관청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 자, 그럼 대리기관은 이렇게 이 법 집행 업무를 처리하고 여기다 문서에 누가 했다고 이름 써서 내보내? 이렇게 써야 돼.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피대리관청이라고 그래. 피대리기관, 피대리관청.
이 P자가 붙는 게 대리행위라면 그의 행위의 효과를 받는 자야. 응? 그럼 여기다가 이 A, B로 표현하면 자 이걸 써야 돼. A의 대리, A를 대리한다. 이걸 꼭 써야 돼. A의 대리, B, A를 대리해서 B 내가 이렇게 업무 처리했다. 이렇게 쓰고 나가야 돼요. 이게 대리를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문서에 딱 뭐가 드러나 있어요. 누구의 권한인지가 딱 문서에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국민은 요 피대리 관청인 누구의 원래의 권한이라는 거 나타나 있으니까 요 A를 피고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는 피대리 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소송할 때. 그런데 이 대리하는 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쫙 해놓고 이 A의 권한을 대리한다는 걸 안 밝히고 그냥 B 이름만 딱 써서 내버렸어. 그럼 마치 B가 자기의 권한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권한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구의 권한인지 잘 알지 못하죠. 이게 진짜 A의 권한인데 B가 대리한 건지 아니면 B의 권한을 지가 한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은 문서에 이름 쓴 명의자라고 하지 얘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대리기관을 피고로 해라. 이렇게 잘못한 경우는. 그래서 다시 책 읽어보면 대리의 경우 정상적으로 했다면 피대리 관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거지만 대리기관이 자기가 피대리 기관을 위해서 권한을 대리 행사한다는 걸 안 밝히고 지 이름만 써서 내보냈다면 그 문서에 나타난 명의자를 피고로 해라 해서 대리기관을 피고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내부위임이라고 있어요. 내부위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리하고 가까워 비슷해요. 위임하고는 영 다른 거고. 자, 뭐냐면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를 드렸자면 A가 있죠. 그 다음에 하급기관 B가 있죠. 그런데 A가 요 자기 권한의 일부를 야 이것 좀 네가 행사해 시켜요. 단 권한을 넘겨주는 건 아니에요. 권한 좀 이거 네가 좀 행사해라 이거 시키는데 예. 보통 이제 뭐 무슨 장관이 이런 경우 있었잖아. 장관이 뭔가 이제 밑에서 결제 올라올 게 있는데 장관이 결제를 해줘야 돼. 응? 근데 장관이 지금 무슨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 그러면 차관한테 그럴 수 있지? 아, 차관을 부르던 국장을 부르던 국장한테 아 내가 이거 다 검토는 했는데 결제 도장만 찍어주는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 나가니 결제해달라고 올라오면 국장이 좀 결제 좀 해주라. 그건 국장 도장 찍으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국장도로 내 장관 도장 찍어서 결제해주라. 그럼 결제해주는 일을 대신 행사라고 시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게 이 내부임인데, 자, 요거 대리하고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야, 요 권한 좀 B, 네가 좀 대신 좀 행사해달라. 단, 이거 밖에는 알리지 마라. 대리는 밖에 알리라는 거야. 알리고 해라. 아까 했듯이 B, 네가 A의 권한을 대리한다는 걸 밝히고 해라. 여기서 밝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밝히는 거야. 요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업무를 이제 대신 행사할 거 아니야? B가 법 집행 업무를 처리해. 그리고 여기 누구 이름 달까? 누구 이름 달까? 내부임의 경우 B 이름만 딱 써서 B 이름 달면 안 돼. A 이름만 써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마치 문서를 받아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 A의 권한을 A가 직접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A의 권한을 B가 대신 행사한 거지. 응? 근데 그거 안 밝히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내부임이야. 응? 그래서 내부임도 원래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원래의 권한을 가진 자 이름으로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권한을 행사한 B는 숨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그게 내부임인데 이때 A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이게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것도 또 잘못해가지고 이 B가 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A의 이름으로 표시하고 나가야 되는데 B의 이름만 표시하고 나갔어요. 그럼 이거 잘못 행사한 거거든? 이거 원래 무효로 보는데 이거 무효 확인을 소송하려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누구의 권한인지 잘 모르니까 문서에 지 권한이라고 쓰네. 지 권한처럼 명의자로 표시한 얘를 피고로 하라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자, 대리했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7번. 자, 내부임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죠? 내부임. 내부임의 경우, 부를 말이 없어서 이 상급기관을 위임기관. 응? 그러면 위임기관 명의로 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의자인 위임기관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고, 만약에 위임기관이 내부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기관을 안 밝히고 자기 이름만 써서 내보냈다면 명의자인 그 하위기관, 내부임 받은 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죠. 이거 꼭 외워둬야 돼요. 자, 정리하면 위임, 대리, 내부임의 경우 피고 누가 되는지 꼭 정리해야 돼요. 위임의 경우는 하나,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거다. 대리 경우는 대리 경우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되는 건데, 대리 관계를 안 밝히고 했다면 그 명의자를 피고로 해라.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해라. 내부임은 역시 상급기관인 위임기관을 피고로 정상적으로 한 경우는 위임기관을 피고로 하는 건데, 그 위임 관계를 안 밝히고 위임 관계란다. 내부임을 받은 하급기관이 자기 명의로만 하면 안 되는, 명의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 명의로 한 경우는 명의자인 하급기관을 피고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판례들이 있죠. 판례들이 있는데 다 지금 설명한 거 그거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응? 그렇게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8번도 중요한데, 자 읽고 봐요.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는, 처분 등이 있은 뒤에 처분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면 누가 피고가 돼야 돼요? 밑줄 승계한 행정청 피고로 하는 겁니다. 승계한 행정청. 응?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그랬지? 응? 그러면 지금 아직 폐지가 안 됐어?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이 누구한테 무슨 행정처분을 했는데, 응? 행정처분을 했는데 내가 소송하려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여성가족부 없어졌어. 여가부 장관도 없어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나한테 행한, 여가부 장관이 행한 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 있어. 법이 개정되면서. 응?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해 소송하라는 얘기지. 예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할 때, 자, 인천시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 인천시장이 피고가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소송하려고 하니까 이게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이 됐어. 그럼 소송할 때는 구청장을 피고로 소송해야지. 그래서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승계한 행정청. 그 다음에 자 9번. 처분 등이 있고 난 뒤에 처분한 행정청이 없어지게 된 경우. 이게 아까 여가부 난 이게 적절하다. 그죠? 여가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한테 처분을 했는데 소송하려고 하니까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서,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래? 응? 두 번째 줄. 아마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한테 행한 그 처분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의 사무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래. 응? 그렇죠? 그거 중심. 자, 그냥 줄이면 처분청이 없어져 버렸대. 처분한 행정청이 처분하고 나서 없어졌으면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국가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피고로 해 소송하고, 만약에 지자체 사무라면 지자체장을,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소송하는 거죠. 응? 그래서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가 피고가 된다. 그 다음에 10번째. 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누가 했대? 대통령. 자, 공무원 징계 처분한 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처분청이 대통령인 거지? 근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대통령이 한 경우에 대통령을 피고로 하지 말래요. 무슨 이렇게 소리요? 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일을 할 사람, 이런 소송에 이렇게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래갖고 누구를 피고로 하래? 첫째 끝에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해 소송하래요.
응? 요거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처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응? 대통령이 하는 처분은 처분청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피고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 대통령이 국가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야.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뭐 5급 공무원을 파면했다. 그럼 파면당한 공무원이 억울하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통령이 했다.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는 거다.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나죠. 검사 나오지? 우리나라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5급 이상이란 말이야 다. 그러면 검사를 대통령이 파면시켰다. 그 검사는 소송하려면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응? 근데 이게 여기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끝부분에 소속 장관이란 부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야. 거기를 뭐로 싹 바꾸면 얼마나 잘 속냐면 법무부 장관이 된다로 바꾸면 응? 잘 속아. 다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아니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일 때는 법무부 장관, 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일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거지. 다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할 것.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뭐 있어? 9번? 9번에 보면, 자, 따로 규정이 있어. 자, 요거 외우면 돼.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은 누구를 피고로? 법원 행정처장을 피고로 하래.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피고로. 국회의장이 한 처분은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해요. 여기 세 가지 여기 따로 있죠. 그치? 이게 국가의 그 중요 부처장이지? 응? 그래서 대통령과 비슷한 이치죠. 그 다음에 12번. 처분청과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를 때는 처분청을 피고로 해라. 응? 우리 예전에 이거 한번 공부한 적도 있었거든? 원래 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옛날 무슨 독립유공자에게 대통령이 훈장을 줬어. 훈장을 수여. 대통령이 훈장 수여했다가 다시 이 사람 뭐 독립운동한 공적이 거짓이었다. 이게 밝혀지니까 훈장을 박탈. 우리가 그걸 서운 취소라 그랬잖아. 그거 누가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하는 처분이야. 서운 취소. 그치?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 아니라서 소송 대상입니다. 사법심사 대상이죠. 그럼 대통령이 서운 취소했으면 피고는 누구야? 응? 그 유족이 서운 취소 위법이다 소송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처분청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피고로 해야죠. 응? 아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대통령이 한 다른 처분은 다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거고. 응? 그래서 대통령의 서운 취소 처분은 대통령이 피고, 그때 공무원 징계 처분만 소속 장관 피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뭐 했어? 그러면 아까 전 얘기에서 실제 대통령이 서운 취소하는 처분하는 처분청인데, 근데 그 서운 취소했다는 문서는 작성해서 누가 보냈냐? 국가보훈처장이 보냈어요. 그 유족에게. 그러면 처분청은 대통령인데 그 서운 취소했다는 통지서는 보훈처장이 보냈단 말이야. 그럼 보훈처장을 피고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예전에 거기 보면 인천 직할시 있었대. 옛날 거지. 하여튼 지금으로 따지면 인천시장이 누군가한테 뭐 영업정지 처분하는 건데 그걸 구청장이 도시 중간에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이름 써가지고 구청장 이름으로 홍보를 해줬나 봐. 그럼 중간에서 구청장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한 거고 법적 권한자는 처분청이니까 처분청을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야. 어쨌든 그걸 판결을 요약하면 12번 문장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피고 바꾸는 거. 자, 지금도 봤지만 피고가 막 복잡하게 돼 있네. 가장 단순한 기본 원칙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여타여타 규정이 다르게도 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위임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대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송하는 국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같이 나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불이익한 처분 받아가지고 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소장 써가지고 냈는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갖고 여성가족부 폐지됐대. 그럼 피고 여가부 장관이 되지 않잖아. 국가가 되는 거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피고를 잘못 정해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 워낙 행정조직이 복잡한 데다 자꾸 변동되고 하니까. 그러면 피고 잘못 지정해 소송했다고 소송 요건 제대로 못 갖췄어, 재판 안 해줘 하고 각하시키면 국민의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피고를 고칠 기회를 준단 말이야. 바로 잡아 고치는 거. 그래서 상대방 국민이 고쳐달라, 이게 잘못 신청했다 고쳐달라 해서 법원이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응? 법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 규정 보장. 피고 경정이란 피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응? 읽고 지나가요. 자, 니은은 취지. 이것도 뭐 읽고 지나가고. 자, 허용 요건. 거기 피고 경정 언제까지만 가능하대? 피고 경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가능. 상고심에서는 허용 안 됨. 이거 알아두고 판결. 그럼 여기서 사실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상고심이란 단어 나오지? 사실심은 2심까지를 말하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재판제도에 있어서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서로 이제 양쪽 주장하는 거 있잖아. 양쪽이 주장하는 거, 이런 위반이 있었네, 없었네, 뭐 이런 거 다 들어보고 그걸 기초로 누가 맞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도 하지만 뭐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다 1심, 2심에서는 다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 그래서 2심까지를 사실심 단계라 그러고, 우리 대법원은 뭐만 하는지 알아? 주로 이제 고등법원이 2심에서 판결한 게 법에 맞게 제대로, 법을 제대로 해석 적용했나? 응?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당사자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그런 건 판단 안 해요, 법원은. 법원은 하급법원이 재판한 것이 제대로 재판을 했나, 이것만 보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 단계를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상고심이라고 해요. 상고심하면 이게 대법원 단계. 응? 그러면 뭐야? 피고를 바꾸는 거는, 피고 경정은 언제까지만 가능해? 2심 끝날 때까지만 할 수 있단 말이야. 2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응? 대법원 올라간 단계에서는 피고 바꾸는 게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자, 이 기억번 중요합니다. 원고, 소송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것 때 피고 바꿀 수 있어요.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원고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피고를 고쳐서 바로 잡게 해달라 해가지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응? 요 기억번만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니은번. 자, 니은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뭔가 잘못을 돌릴 수 없는 사유죠. 제대로 피고를 지정해서 소송을 냈는데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법이 바뀌어갖고 청이 바뀌게 된 거야. 이런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바꿔주기도 하고 법원이 알아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응? 그래서 니은번 읽어보면,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 법에 따라 권한이 다른 기관에 승계된 경우라든지, 또는 처분행정청이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고를 바꿔야 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법원이 신청받아 바꿔줄 수 있고,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응? 넘어가고요. 자, 또 소송 종류를 변경할 때, 예를 들면 항고소송, 취소송 같은 항고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당사소송은 처분청에 속한 국가를 피고로 하고,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소송 종류가 달라질 때는 또 신청, 또 법원이 결정돼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기억번의 경우만은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안 바꿔줍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바꿔주게 돼 있어요. 그 점이 특이하니까 기억을 유의할 것. 응? 그래서 기억, 니은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서 피고를 바꾸는 거를 허용하면 법원이 피고를 고쳐서 바로잡는 결정을 내려주면 두 번째 줄. 바뀐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언제부터 제기한 거로 간주해줘? 처음에 종전의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변경된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로 인정해 줍니다. 응? 두 번째 줄.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의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제기된 거로 보며 이 정도 한 줄. 응?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별건 아니고 하급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다는 거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이렇게 물어보고, 응?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 응? 뭐 이런 거 해서, 이거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고치라.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고치게 해서 재판을 진행해 줬어야 되는데, 응?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소송 요건 못 가져서 바로 각하시킨 건 위법이다. 대법원 판결이란 거죠.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공동소송 별거 없고, 공동소송이 하거나 여러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복수가 되는 경우를 공동소송이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우리 전형적인 얘기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요새 핵 폐기물 처리장 짓는다고 결정 나왔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그럼 여러분들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 그죠? 마을 사람들 다 나도 취소해달라고 소송. A, 마을 주민 A, 마을 주민 B, 막 200명이 다 소송하는 원고에다가 이름 다 올리고 서명해. 그럼 이 공동의 원고가 200명이 되는 거야. 이런 형태의 소송을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에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응? 이거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소송창가, 이거 행정심판에서도 배웠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자기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제3자인 국민도 나도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달라. 응? 소송 참가가 허용되죠? 행정심판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 그래서 법조문만 보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쌍가루 2번 제3자의 소송 참가. 자, 동그라미 기억번 1번. 법원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다른 사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고 피고 측, 즉 소송 당사자나 또는 제3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법원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얘기만 듣고 재판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제3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면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거 정도면 충분해. 더 뭐 할 것도 없어. 거기 밑에 내가 부연 설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거 없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번 다음 페이지. 제3자의 소송 참가는 보조 참가만 인정됩니다. 응? 보조 참가만 인정. 독립된 당사자, 독립된 소송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건 인정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 참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자, A가 시장이 A한테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예,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어. 그냥 건축 허가 처분 내줬다. 근데 누가 소송하냐? 인근 주민들이 소송한다고 치자. 인근 주민이 자, 이거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은 이게 소송 대상 취소해달라. 취소의 피고는 누가 된다 그랬어? 원칙이 처분을 행한 행정청. 그러니까 시장이 피고가 되고 여기가 인천시장이라 그러면 인천지방법원이 1심 재판하는 법원이 되겠지.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자기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자 누구야? 얘란 말이야. A. 여기서 만약에 취소 판결 내리면 A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때 A는
나도 할 말 있다. 내 주장도 들어보고 재판해달라. A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인근 주민이나 시장이나 A도 참가시켜서 들어보고 재판합시다 하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신청할 수도 있고 내 얘기도 들어달라. 아니면 법원이 야, 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올 테니까 너 소송에 참가해라. 법원이 직권으로 참가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참가하는 A는 이 소송 당사자인 원고 피고하고 독립된 어떤 자로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참가하는 거야. 어느 편이겠어? A는 인근 주민 편이 아니겠지? 시장이 자기한테 공장을 주어내고 문제 없는 거다. 이 시장 편에 서서 시장의 말이 맞다. 시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하는 목적으로만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이 시장이나 인근 주민의 이익과는 별도의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이익, 법적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에 참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 2번 보조 참가만 허용되고,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것만 허용되고, 독립 당사자로서 두 번째 줄 독립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그러면 이건 원고 피고하고 동급으로 같이 이게 소송에 참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나? 맨 밑에 4번. 자,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어떤 지위? 보조 참가인의 지위. 똑같은 게 연결이 되죠. 보조 참가하는 사람의 지위. 보조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장 편에 서서 시장의 주장을 이제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해야지, 시장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반대의 자기만의 이익을 주장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연결되면서 공동소송, 그러니까 여러 원고 피고들 여럿이서 소송할 때 그 공동소송에 준하는 어떤 보조 참가인이지. 하여튼 여기 보조 참가인의 지위.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두 번째 줄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피참가인의 소송. 여기서 피참가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장의 주장 내지 이익과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자, 하나가 더 있지. 쌍가로 3번 관계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있습니다. 관계행정청의 소송 참가. 자, 법조문 1항. 법원은 이 재판에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소송 당사자 또는 참가하려고 하는 그 행정청의 신청을 받아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그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지금 공장건축허가를 A한테 내줬는데 이 공장건축허가 내주는 과정에 뭐냐면 뭐가 있었다고 칠까? 무슨 장관의 무슨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장편에 서서 장관도 재판에 불러가지고, 그죠? 장관 너의 얘기도 들어보고 있다. 그럼 장관도 시장 편에서 보조 참가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마지막에 이때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행정청은 어떻게 돼? 첫째, 그때 어떤 지위를 가져? 단순한 보조 참가인. 아까 위에서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 참가인이 아니고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조금 지위가 좀 더 세. 제3자는. 근데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다른 행정청은 단순한 보조 참가인. 따라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저촉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근데 아까 제3자 내가 잘못 말했나? 제3자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그런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근데 참가 행정청은 단순한 보조 참가인.
피참가인의 소송에 저촉된 행위는 할 수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이게 민사소송법의 내용들인데 이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거는 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응? 원래 법 중에 민사소송법이 무지무지 어려운 법이래요. 응? 나는 그것까지는 공부를 한 적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자, 거기까지. 그다음 처분 등입니다. 처분이란 뭐고 판례가 처분으로 인정한 거 이것만 설명을 주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내용 설명은 많이 설명하려고. 원래 실제 시험 문제 다 판례가 처분으로 인정한 거냐 아닌 거냐 그거 고르라는 것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판례 위주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이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문제 연습하고 소송에 관해서 문제 연습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 대상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데가 판결의 효력이야. 판결의 효력. 우리가 행정심판할 때 뭐 했었어? 재결의 효력, 뭐 기송력 이런 거 있었지. 판결도 기판력, 기송력, 형성력. 그래서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뭐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맨날 그 판결의 효력이 들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행정소송법 파트에 분량이 많지만 뭐 때문에 분량이 많이 저 페이지 수가 많다고? 판례 때문에. 그지? 내용은 행정심판 규정하고 거의 별 차이 없는데 판례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대로 충실히 공부했다면 내용적인 이론적인 거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 판례 위주로 공부하면 다 커버가 된다. 시험은. 그래서 그 페이지 수는 이거 아마 빠르면 다음 시간에 다 맞출 수도 있어. 뒷부분. 응?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 응? 빨리 맞춰야지. 예,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